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좀 올라보란 생각으로 빨간색 옷을 입어봤습니다. 시장이 이제 좀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긍정적인 말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워. 상쾌한 기분이야. 감동이야. 축복받은 삶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긍정적인 표현을 스스로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최면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축복받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것들을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강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 온라인 북스터디입니다. 제 책이 나온 거는 이제 다들 아시죠? 전자공식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이 나왔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북스터디를 한 5회차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혼자 읽어보기만 하는 거랑 제가 직접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나 추가적인 사례나 이런 얘기들을 같이 풀어나간다 그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 담겼던 것 중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추가로 질문하신다 그러면 제가 답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마련해 봤고요. 전시적으로는 이제 5회차, 제 책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 5회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회차는 보너스 세션인데, 이게 제가 책 속에서도 그렇지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혼자서는 요것들을 모두 이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을만한 스터디원들을 구성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이 보너스 세션에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많지 않을 거고,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그 스터디 같은 걸 구성하고, 어떻게 같이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보는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를 조종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회차가 꼭 안 된다고 하더라도 5회차 그냥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마감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건 조금, 그러니까 주식과는 약간 다른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 어떤 투자, 주식 말고도 어떤 투자가 좀 괜찮을까? 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 주식 외의 투자로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가장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라 그러면 이제 그 미국채도 있고, 한국채도 있고, 다른 나라 채권도 있을 텐데, 왜 지금 그러면 미국채를 얘기하냐? 지금 미국채를 적어놨잖아요. 왜 미국채냐? 요 얘기를 좀 들으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죠. 그때는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미국채 자체의 수익은 나더라도 결국은 환율에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크게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제가 미국채를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상황 말고 만약에 크라이시스가 온다 그러면 경기에 충격이 온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뚝 떨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금리를 떨어뜨리고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정말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원화가 아니고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러 수익도 나면서 미국채가 급등하는 미국채의 시세 차익도 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크라이시스라고 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 기반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국채에 분산 투자를 해주는 건 굉장히 유용한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이 없을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분산 투자자로서 나중에 혹시나 큰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채에 대한 관심은 TLT로 좀 봤어요. 미국 장기채 ETF인데 TLT는 이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ETF고요.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그 거래가 되겠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배당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은 월별 배당이에요. 월별로 꾸준하게 배당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시세는 매일 움직이죠.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시중 금리에 따라서 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제 아이쉐어즈 TLT를 보면
배당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이제 3.68% 정도 됩니다. 요거 이제 12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월별로는 한 0.3% 정도가 수익으로 잡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에서 이제 이자, 세금 떼고 아마 달러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배당 수익은 오케이. 배당 수익은 오케이인데 시세 차익은 어떻게 나는 거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채권을 10년물로 볼게요. 10년물로 본다 그러면 10년물에 예를 들어서 이표채가 1% 이표채라고 할게요. 1%를 주는 이표채라고 하면 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100원을 주겠죠. 100원. 그리고 10년 차에는 11,100원을 주게 될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1%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할인이 없다. 이게 할인이 없다 그러면 1년 뒤에 자금도 100원, 2년 뒤에 자금도 100원, 3년 뒤도 100원, 10년 뒤에 11,100원도 11,100원 그대로 되겠죠. 할인이 없다는 건 이 금액이 그대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동일하다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11,100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합하면 11,000원. 그렇죠? 요게 이제 원금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요걸 기준으로 삼아보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삼아보자. 근데 할인율이 1%로 높아져요. 1%로 높아지면 미래에 100원, 1년 뒤에 100원은 99원이 된다. 왜? 1%만큼 할인하니까. 2년 뒤에 100원은 98원이 98원 좀 넘을 거예요. 1% 거의 연간 2% 정도 할인될 거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는 97%, 4년 뒤에 96%, 9년 뒤에 91%만 남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그만큼 적용됐으니까. 그리고 10년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100원인데 원금이 9,143원이 현가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1,000원이 원리금이 합비인데 지금 이제 할인율이 1%로 올라가면 이 가치가 할인돼서 10,000원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10,000원으로. 그러면 이 원래 채권 가격 대비해서 9.1%가 할인돼서 거래가 되겠죠. 만약에 금리가 1%포인트 더 높아진다. 2%가 된다 그러면 이게 아까 9,102원, 만원에서 9,102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3%면 8,294원, 4%면 7,567원, 5%는 6,921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에서 금리가 1%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호들갑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1% 올라가는데 어때요? 9.1%가 하락하고 2% 떨어지니까 17.3%가 하락하고 채권의 현재 가격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리고 5%가 하락하니까 37%, 무려 37%가 하락해버린다는 거죠. 5%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 채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요거 이제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럼 3%를 기준에 4.8%가 기준금리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3.8% 정도 되죠. 사실 기준금리를 4%로 잡는다 이렇게 보면 1%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 한 9% 10% 정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2% 올라간다 그러면 20% 3%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30% 4% 올라간다 그러면 4%가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뭐 30% 이상의 수익 40% 가까이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니까 이렇게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년 차인데 아까 TL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잘못 말씀 안 드렸지만 장기채인데 장기채가 20년 이상 채권이에요. 20년 이상. 20년 이상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율에 따라서 변동폭이 이랬단 말이에요. 9%, 1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7.2%. 근데 만기 25년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할인율이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5.6%, 마이너스 47.9% 이렇게 훨씬 더 높아져 버리죠. 그렇죠? 이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에 따른 자산의 가격 변동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면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이 훨씬 더 커질 거잖아요. 10년 뒤에 만원과 20년 뒤에 만원은 다를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TLT를 본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채권도 있는데 왜 TLT를 보냐? TLT가 아까 뭐였죠?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었죠.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은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근데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채권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5년물 지금 TLT 차트인데 보시면 2020년에 금리가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 때 한 170달러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빠졌었죠. 9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고 지금 이제 98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달러 밑으로 내렸다가 지금 98달러, 99달러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만약 170달러라 그러면 이것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낙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60%? 아, 60%까지는 안 되겠다. 40%? 50% 이상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좀 반등한 건데, 보세요. 만약에 이게 98.73달러에서 17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70% 수익이잖아요. 그쵸? 이게 시세 차익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게 이제 국채의 매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수익이 매달 나온다. 배당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렇죠? 환율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재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세 차익이 났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17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걸 매각해야 될 거잖아요. 매각. 그럼 이걸 매도할 거잖아요. 왜냐면 배당 수익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제로금리까지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배당 수익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럼 시세 차익을 내는 걸로 이제 차익을 내야 되는데, 이걸 매도하고 나서 다른 걸 투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물론 주식이라든가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이 그 채권만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다. 그럼 다른 자산을 또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가 하락해서 만약에 이 채권을 TLT를 판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요 고민이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한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세 차익이 난다 그러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또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투자처가 리츠죠, 리츠. 리츠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를 사는 겁니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 근데 주식이 거래가 돼요. 회사라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죠? 특수 목적 회사.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고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 목적 회사에 투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리츠라고 하는 건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그래서 유동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거래가 되고 배당 수익이 나오는데, 배당 수익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항상 배당해야 돼요. 9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수익이 나면 내부 유보할 거 없이 그냥 다 배당해. 너희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사업이 아니고 이 리츠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거니까 니들은 수익을 둘 필요가 없어. 그냥 항상 배당해. 라고 하는 게 리츠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시장에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컨터파트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사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채와 똑같게 배당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서 역시나 가격이 크게 변동을 해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몇 가지 리츠를 갖고 와봤는데, 신한 알파 리츠예요. 신한 알파 리츠를 보시면 이제 2021년에 금리가 날 때 한 8,600원까지 갔다가 8,600원. 이게 5,290원까지 빠졌죠. 이게 언제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신한 알파 리츠는 오피스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예요. 판교, 트윈시티 남산, HSBC 빌딩, 그리고 광교에 있는 빌딩이고, 그 다음에 역삼, 이런 빌딩들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오피스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공실률 없나? 공실률을 잘 봐야 돼요. 공실률이 높으면 이 배당에서 오피스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렇죠? 오피스의 가치도 떨어지고 오피스에서 나오는 배당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공실률이 높지 않은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실률이 높아지고 이 오피스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리츠가 인기가 없어지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이제 리츠의 가치를 낮추고, 왜냐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리츠도 채권이랑 똑같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가치가 내려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다음에 롯데리츠인데, 롯데리츠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 똑같이 5월에 6,250원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밀렸죠. 반토막 이상 나잖아요. 2,805원까지 빠졌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오겠죠.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럼 롯데리츠는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이런 건물들을 롯데쇼핑에서 갖고 있다가 요 리츠에 양도를 하고 대신에 임대를 하는, 이런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요 몰들을 장기적으로 계약하기로 돼 있는데,
요것들은 긍정적인데, 만약에 이게 그 사업이 끝나고 영업이 끝나버리고 이 계약이 끝나버리면 롯데리츠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리츠가 약간 디스카운트 받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마트나 백화점이 사업을 잘 못하면 나중에 임대 수익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또 SK리츠인데, SK리츠도 보면 비슷해요. 2022년, 여긴 좀 2022년에 고점을 일으켰네요. 2022년부터 쭉 이렇게 밀리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SK리츠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주유소 114개, 그 다음에 수처리센터 5개, 오피스 3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주 6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배당 수익을 같이 수취한다. 그리고 이 시세 차익, 아까 보셨죠? 차트에서 시세 차익이 난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내가 낼 수 있다. 요게 이제 강점인 건데, 요것도 이제 그 유동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편하게 팔 수 있다. 요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투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리츠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대체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서 일단 팔긴 파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또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좀 생각해보는 게 요거예요. 아트테크. 아까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봤는데, 이 투자 좀 재밌어가지고 같이 한번 소개해보거든요. 아트테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 갤러리가 있어요. 오픈 갤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픈 갤러리가 국내 1위의 그림 렌탈 서비스 회사입니다. 오픈 갤러리. 요거는 이제 오픈 갤러리를 친 다음에 한번 서비스 직접 접속해보시면, 그림을 고르는 게 있어요. 그림 한번 작품들을 보는 건데, 작품 보면, 요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 그림을 이제 렌탈을 해요. 렌탈을 하는데, 1에서 5호까지는 렌탈이 안 되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뭐 39,000원, 20호까지는 69,000원, 30호까지는 99,000원, 40호까지는 12만원, 60호까지는 15만원, 80호 이상은 뭐 2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렌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이렇게 오픈 갤러리에서 그림을 나는 빌려서 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원화에 투자하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내가 딱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는 그 환경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림 말고 꽃을 사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꽃을 계속 이제 사서 집에 장식해 두는 것처럼, 이 그림을 시기마다 3개월마다 렌탈 바꿀 수 있거든요. 3개월마다 바꿔서 이제 집을 꾸며놓는 거죠. 아니면 오피스를 꾸며놓거나. 저는 사실 요거 개인보다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일반 그 호텔이나 사업자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80%, 고객의 80%가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이의 어떤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 오픈 갤러리의 그림 렌탈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림 호수에 따라서 렌탈 비용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원작의 가격은 그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정해지잖아요. 작더라도 유명 작가면 훨씬 비싸고, 아무리 크더라도 유명 작가가 아니면 그림이 싸고. 그런데 그림의 가격과 상관없이 호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매깁니다. 이게 좀 특이한 시스템이었어요. 아마 이게 렌탈을 하고 운반비나 이런 설치비 이런 게 좀 까다로우니까 아마 호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니, 투자한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이제 또 보세요. 일단 렌탈 요금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렌탈에 들어가서 보시면, 직접 들어가서 다 보시면 보여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그림의 크기가 지금 10호는 어느 정도 사이즈고 30호는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다 라는 걸 대충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투자로 활용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렌탈을 받잖아요. 지금까지 렌탈을 받는데, 렌탈 플러스 판매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아트테크를 오픈 갤러리에서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건 렌탈이었는데, 렌탈은 지금 원래 작가의 작품을 직접 오픈 갤러리에서 가져다가 위탁받아서 이걸 렌탈이나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작가의 작품만 했었는데, 이 작가가 아닌 다른
투자자도 똑같이 그림을 작가로부터 사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사서 렌탈과 판매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봉익금 선달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작가로부터만 받다가 이 작품을 이제 투자자한테 받기 시작하면 이 투자자가 이 작가의 작품을 사는 그 순간 수수료를 발생하게 된다. 그 수수료는 오픈 갤러리로 들어가겠죠. 오픈 갤러리는 이 판매 수익에 따른 수수료를 한 번 받게 되고, 또 자기 회사의 자금 부담 없이 이 렌탈과 판매를 위한 작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에요. 예를 들면 코웨이 같은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렌탈할 때 그 정수기나 뭐 비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회사 계정으로 사겠죠. 산 다음에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별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살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선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픈 갤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렌탈을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요. 이게 엄청난 장점인 거죠. 렌탈을 하는데 내가 먼저 사는 게 아니고 작가로부터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야.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렌탈과 판매를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임선달 같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운전자금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구간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 렌탈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사서 내가 아트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렌탈 수익이잖아요. 렌탈 수익. 그러면 렌탈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만원 나온다. 그러면 뭐 한 2만원, 한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뭐 2만원 언더가 될 거예요. 2만원 언더로 이제 렌탈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오픈 갤러리 위탁한다, 렌탈 판매를 위탁한다 그랬죠. 방금 렌탈만 생각했었는데, 렌탈 하면서 동시에 이 그림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걸 판매까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고객들한테 또 나눠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제가 지금 보면 작품가 300만 원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이 그림이 이제 월 렌탈 수익이 45,000원이 난다고 할게요. 45,000원. 그러면 이거를 10개월 정도 렌탈 시켰다 그러면 45만 원이 되죠. 그러면 300만 원에 15%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세금이 약간 떨어지긴 해요. 3.3% 원천징수 해고 거기 제외하고 이제 주기 때문에 수익률, 세후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자 수익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대비해서는 세금이 낮죠.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리셀도 가능합니다. 리셀은 일단 50% 정도 이상을 상향 조정해놔요. 작품 가격에. 그리고 상향된 가격으로 작품이 판매가 되면 판매 수익의 14.3% 수수료를 뗍니다. 판매 수익이 아니고 그림 판매 가격의 14.3%를 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50% 상향시키면 한 28% 정도 수익이 납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렌탈 수익을 내다가 이 그림을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뭐 판매까지 해가지고 판매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오픈 갤러리와 함께 투자를 하나 했습니다. 바다의 기억이라고, 오로라, 이 제품, 바다의 기억 오로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20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200만원. 20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보면, 27,000원 렌탈 수익료가 나왔다고 이게 나오죠. 근데 27,000원인데,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를 뺐더니, 18,209원. 그러니까 월 수익률이 0.9%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개월 단위로는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사면서 2.7% 수익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렌탈이 된다 그러면 이 월별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바퀴만 돈다, 6개월만 돈다고 하더라도 5.4%잖아요. 5.4% 수익이 나니까 뭐보다 높다? 예금보다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제가 200만원에 투자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림이 300만원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300만원에 올려놨거든요. 만약에 이 그림을 원하는 분이 있어서 이 그림이 팔린다 그러면 저는 바로 28.6% 수익이 나겠죠. 대략 한 57만원 정도 되겠네요. 57만 2천원. 요만큼의 수익이 날 거고, 그러면 제가 그림을 매각하면 257만 2천원이 수익이 들어올 겁니다. 렌탈 수익은 별개가 될 거고요. 그럼 장점이 뭐냐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 회사를 다른 거 얘기잖아요. 장단점 마지막에 얘기할 거니까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고객 수가 한 17만 8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유통된 작품의 수는 5만 9천 점 정도 됩니다. 5만 9천 점.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현재 월간 거래량은 한 6천에서 만점. 판매까지 합해서, 판매나 전시까지 합해서 이 정도 되고, 실제 렌탈, 아트테크로 유통되는
렌탈로 유통되는 건 4,000점 정도 넘다 그래요. 4,000점. 렌탈 4,000점. 그럼 이 6만 점 중에서 4,000점이 돌아가니까 내 그림을 사도 유통이 안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트테크를 신청한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직접 그림을 고르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실제 AI로 분석을 하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많이 렌탈이 되는 작품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렌탈이 뭐 몇 개월 이상은 가동이 돼서 예금이자 수익 이상을 거둘 수 있게끔 아마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을 추천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는 렌탈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자금이 그림에 묶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가격이 지금 그렇게 비싼 그림들은 아니거든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 거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보면 일단 한 번 투자를 하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돌아갑니다. 거기서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렌탈도 하고 뭐 판매도 하고 어떻게 됐다 정산했다 어떻게 정산이 됐다 자금 넣어줬다 은행에 넣었다 이렇게 그냥 통보만 와요. 그냥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렌탈 수익 플러스 판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리츠나 채권이랑 똑같죠. 근데 재투자가 훨씬 더 용이해요. 아까 보시면 채권이라든가 리츠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다른 자산도 비슷하게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자산으로 생각을 해 투자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아트테크는 다른 그림을 선택하면 되죠. 다 추천받아서 추천해주세요. 다른 그림 추천해주고 전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그림을 다시 한번 골라서 그런 그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257만 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이 늘어났으니까 이걸로 2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늘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재투자 과정을 통해서 그림이 조금씩 늘어나고 저는 그만큼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커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양도세와 증여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있지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없고 증여세도 없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기도 되게 용이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초에 이제 2천만원 정도, 10년에 2천만원 정도 미성년 자녀한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증여할 수 있잖아요. 요 2천만원을 증여한 다음에 자녀들이 그 아트테크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자녀들한테 이 그림도 네가 한번 골라봐. 그리고 그림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어. 그리고 네 자신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미술 교육과 그다음에 금융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수익도 안정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자산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걱정 없이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이제 불어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이 뭐냐면 일단 단기의 자금의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돈을 투자했는데 나름의 그 자금이 바로 회수가 안 돼요. 급할 때도. 그리고 렌탈도 판매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그냥 그림이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림을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돈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뭐 그림 한 점에 뭐 200만원, 300만원,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비싼 거는 렌탈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그림인데 그런 그림을 몇 개를 돌릴 수 있겠어요. 뭐 기껏해야 뭐 10점 돌린다고 치면 2천만원, 3천만원인데 그걸로 10% 수익 나봤자 뭐 연에 200만원, 300만원이잖아요. 뭐 그것도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목돈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차분하게 판매가 되면서 판매가 되고 그 가운데 판매가 되기 전에 그냥 나는 렌탈 수익을 통해서도 수익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 이후에 스노우볼 이펙트로 자연스럽게 좀 자금이 커지는 그런 이제 걸 기대하는 건데 그게 이제 큰 돈은 아니다. 큰 돈을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MF 사태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지 이런 회사에 대한 평가는 직접 또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오픈 갤러리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오픈 갤러리에 이 사업을 진짜 믿을 수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는 거죠. 어쨌건 세 가지를 보면 아까 그 국채도 있고 그다음 리츠도 있고 지금 아트테크도 있는데 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금리에 따라서 이 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이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림의 가격,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림에 대한 관심도 커져요. 그러니까 아트테크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지금 주식만 꼭 고집하시기보다는 이런 대체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하고, 그다음에 아마 크라이시스를 한번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미국채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시세 차익도 낼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리츠도 고민해 보시면 좋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재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불어나는 걸 나는 원해. 나는 그냥 고민도 하기 싫어. 근데 플랫폼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볼래.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트테크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대체 투자에 대한 것들이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다른 여러 가지 투자 처들을 가지고 제가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